저 싸구려 드론을 잡겠다고 이틀 만에 8조를 날리고 있어. 이게 말이 돼?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무기로 한국을 협박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워싱턴 펜타곤 분석실에서 수석 분석관이 화면을 보다가 손을 멈췄어요. 탄두 중량 8톤, 재래식 미사일로는 세계 최대였습니다. 전술 핵무기에 필적하는 파괴력이었는데요. 미국도 러시아도 만들지 못한 그 괴물 미사일이 대한민국 지하 200m 깊은 곳에서 수백 기가 실전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45년이었어요. 강대국들이 한국을 얌전한 동맹국이라 착각하며 축배를 드는 동안 이름 없는 과학자들이 지하 벙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늘 그 베일이 벗겨집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은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동아시아 수석 분석관, 17년 경력이에요. 한국어를 구사하고 서울에서만 4년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한국을 잘 안다고 자부했는데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이로운 경제 성장은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하지만 안보만큼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해구산 아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모범적이고 얌전한 동맹국이라고요.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11분이었습니다. 워싱턴 펜타곤 지하 3층이었어요. 강철문이 묵직하게 닫히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는데요. 무선 통신이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이었습니다. 방탄유리 너머로 무장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는데요. 30명이 넘는 수뇌부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장군들 특유의 무뚝뚝한 농담소리가 들렸을 텐데요. 그날은 달랐어요. 시선이 전부 스크린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위성사진이었어요. 강원도 산악지대 한가운데를 붉은 표시가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국방장관이 안경을 벗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몰랐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세계 최강 미국 국방장관이 수십 년 경력의 분석관들 앞에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탁 막혔어요. 17년 경력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는데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 한가운데 있던 사람, 그게 접니다. 제 이름은 레이첼 콜입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트럼프 현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폭탄을 청구했어요. 연간 100억 달러였는데요.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이었습니다. 한국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한국은 현금 인출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한 말이었어요. 저 싸구려 드론을 잡겠다고 이틀 만에 8조를 날리고 있어. 이게 말이 돼? 워싱턴 내부에서 나온 말이었는데요. 한국 방어에 쏟아붓는 예산이 그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였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을 1만 명으로 감축하라는 싱크탱크 보고서까지 나왔는데요.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전직 보좌관이었어요. 단순한 민간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핵심부의 생각이었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사방이 막힌 상황이었어요. 북쪽에는 핵을 든 북한이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중국이 군사력을 빠르게 키우며 압박하고 있었는데요. 동쪽에는 과거사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일본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줬던 미국마저 등을 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보호란 없습니다. 저는 17년 경력의 분석관으로서 판단했어요. 한국이 버틸 카드가 없다고요. 군사작전 통제권조차 미국에 있는 나라였는데요. 독자적인 핵도 장거리 타격 능력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굴복하거나 아니면 침묵 속에서 무너지거나 선택지가 두 개뿐이었어요.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브리핑룸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강원도 철원이었는데요. 북한과의 접경지역 험준한 산악지대였습니다. 광학 위성에도 열 화상 카메라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곳이었어요. 오직 중력 이상 탐지기로만 잡히는 공간이었는데요. 지하였습니다. 지하 200m였어요. 그 아래에 최소한 축구장 50개 크기의 거대한 빈 공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큰 지하철 환승역들을 전부 합친 것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분석관 한 명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게 자연 동굴이라고 보기엔 너무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입니다. 방 안이 또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수백 개의 정찰 위성이 밤낮으로 한반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정보요원들이 매일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그 촘촘한 그물코를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은 공장 위성사진이었는데요. 공장 앞 도로에 18륜 대형 차량이 수십 대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위에 거대한 원통형 물체가 실려 있었는데요. 전체 길이 15m에서 20m, 직경 1.6m, 총 중량 36톤이었어요. 탄두 중량 8톤이었습니다. 재래식 미사일로는 세계 최대였어요. 중국이 자랑하는 대형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이 2톤이었는데요. 한국의 현무5는 그 4배였습니다. 영국 더워존이 분석했어요. 완전히 다른 급에 속한다고 했는데요. 전술 핵무기에 필적하는 파괴력이었습니다. 최근부터 야전부대 실전 배치가 시작됐어요. 연간 최대 70발 생산 공장이 풀가동 중이었는데요.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수백 기 작전 배치 완료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 방위비 압박을 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흘리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이빨을 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그 지하 200m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7년 경력에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옆에 선 동료 분석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워싱턴 싱크탱크들이 긴급 보고서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랜드 연구소였는데요. 공통된 결론이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보고서들이 쏟아지는 동안 정작 한국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정기 브리핑에 나왔는데요. 기자들이 현무5 관련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변인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였는데요. 흥분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담담했어요. 저는 그 담담함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흥분하는 나라는 아직 불안한 겁니다. 자랑하는 나라는 아직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담담한 나라는 이미 다 됐다는 뜻이었는데요. 저는 과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2972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오원철 경제수석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에 극비 메모를 전달했어요. 내용은 단 하나였는데요. 사거리 200km 이내 유도탄을 국산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당시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사일 기술은커녕 항공 엔진조차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미국이 주는 인형 무기로 군대를 꾸리는 나라였는데요. 그런데 그 나라가 비밀리에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위장했어요. 연구소는 대외적으로 기계공업 회사인 것처럼 꾸몄는데요. 홍능 기계라고 했습니다. 트랙터 만드는 회사라고 했어요. 연구원들은 보안사령부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숙식하며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가족들에게는 해외 출장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직접 가족들 앞에서 엄포를 놓기도 했어요. 묻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요.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과학자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문제가 산더미였어요. 유도장치가 없었는데요.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목표물을 향해 스스로 방향을 잡는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배우려 했는데요. 미국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직접 만들어야 했는데요. 만들려고 하니 재료가 없었습니다. 재료를 구하러 나가면 미국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가을이었습니다. 국내외에 공개되지 않은 비밀 발사장이었는데요. 한국형 지대지 유도탄 100곰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6년 만에 만들어낸 거였는데요. 발사 장면을 지켜보던 과학자들이 서로를 껴안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눈치를 챘습니다. 미 하원 의원이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썼어요. 한국이 미국 회사로부터 미사일 설계도와 핵심 부품을 입수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미 대기권 재진입 시 타지 않는 노즈콘 재료와 유도 장치는 입수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 안보 담당 차관보까지 직접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왔어요. 탄두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미사일 개발 뒤에는 핵을 개발할 것이냐? 그리고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298 1년이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가 갑자기 움직였는데요. 미사일 담당 부소장 이하 고급 엔지니어들을 대량 해직했습니다.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어요. 한국이 독자 미사일을 개발하면 핵으로 이어진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뿌리를 뽑으려 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짐을 쌌어요. 수년을 바쳐 키운 기술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연구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민간 기업으로 갔는데요. 어떤 이는 대학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기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담아서 나갔어요. 피커링이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불태워 없앨 수 있는 서류나 부셔버릴 수 있는 연구소가 아닙니다. 한번 스스로 일어서겠다고 맹세한 과학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지식, 그리고 다시는 강대국에게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한 그 지독한 집념이에요. 더 충격적인 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집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장관급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참사 앞에서 통탄했습니다. 북한을 위협할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이 없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 분노가 불씨를 다시 살렸어요. 해직당한 과학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현무 1이 나왔어요. 그리고 현무 2, 현무 3, 현무 4.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예산이 끊겼다 이어지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배가 은퇴하면 후배가 그 자리를 물려받고 그 후배가 늙어보면 또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3세대였습니다. 그 릴레이가 45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것이 탄도 중량 8톤짜리 현무 5였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얌전한 동맹국이라 착각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때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이빨을 갈아왔어요. 미국의 압박을 받을수록 더 깊이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무서운 걸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펜타곤 동료였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이첼, 방금 새 보고서가 올라왔어. 한국 지하 요새 안에 현무 5가 들어갔어. 수직 발사 가능한 구조야. 지하 200m에서 직접 솟아오르는 구조라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지하 200m였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벙커버스터 폭탄을 수백 발 퍼부어도 화강암 200m 아래를 뚫는 건 불가능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워싱턴을 떠났습니다. 현재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위성 사진도, 미사일 재원도, 지하 요새 좌표도 전부 결과였는데요. 저는 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50년 동안 우리 눈을 완벽하게 피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최초의 씨앗을 찾아야 했어요. 버지니아 랭글리였어요. CIA 본부였는데요. 강철 게이트와 생체 인식 보안을 통과한 뒤 제가 향한 곳은 지하 3층이었습니다. 극동아시아 1급 비밀 문서 보관실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갑고 매캐한 공기가 얼굴을 찔렀습니다.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이 기계적으로 깜빡이는 복도였는데요. 수십 년 묵은 종이 냄새와 먼지 향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거대한 무덤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노인이 있었어요. 산처럼 쌓인 서류 더미 사이에서 43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문서 관리인이었는데요. 해럴드 피커링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빛만큼은 현직 정보요원 못지않게 날카로웠어요. 레이첼 콜 수석분석관, 펜타곤에 잘 나가는 인재가 이 귀한 지하실에는 무슨 바람으로 찾아오셨어? 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낮게 말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극비리에 추진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기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믿었던 그 위험한 불장난.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날 것 그대로의 첩보 문서 말입니다. 피커링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녹슨 금고의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어요. 그리고 누렇게 변색되고 모서리가 닳아버린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툭 내려놓았는데요. 표지에는 붉고 선명한 잉크로 1급 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번개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냉저전이 가장 격렬하게 타오르던 시절이었어요. 북한이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요. 남쪽의 대한민국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방패에 전적으로 기대어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국이 동맹국의 목줄을 무기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주한미군 7사단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습니다. 통보도 제대로 없었는데요. 하루아침에 한국 방어의 핵심 전력이 사라진 거였어요. 한국 최고 지도자는 그 순간 결단했습니다. 적대국들의 서늘한 총구 앞에서 동맹국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자체 핵무장을 명령했어요. 번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피커링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우리 감시를 피해 핵심 부품을 들여올 수 있었습니까? 전 세계 정보기관이 한반도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던 시절 아닙니까? 피커링이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요. 우리 CIA와 영국 MI6가 완벽하게 허를 찔렸던 이유. 한국은 정부의 공식 외교망이나 군사 채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시 한국 경제를 이끌던 재계의 거목을 어둠의 최전선에 투입했던 겁니다. 흑백 사진 속 인물이 있었습니다. 강인한 턱선에 매서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사내였는데요. 기업인의 탈을 쓴 채 국가의 가장 위험한 밀수작전을 지휘한 총사령관이었어요. 그가 쓴 무기는 해외 건설 사업망이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과 동남아시아의 거친 열대 밀림에서 수백 명의 인부들과 수만 톤의 자재가 쉴 새 없이 오가는 건설 현장이었는데요. 그 물류의 흐름 귀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우회로를 개척했습니다. 미국 편도 소련 편도 아닌 비동맹 국가들이었어요. 그 나라들의 정부에 비밀리에 막대한 달러를 쏟아부었는데요. 미국의 감시망이 절대 닿을 수 없는 완벽한 사각지대, 거대한 지하 물류 통로를 만들어낸 겁니다. 유럽 전역에서 은밀하게 사들인 원심 분리기 부품과 핵개발용 특수장비들이 평범한 건설 자재 상자에 섞여 화물선을 타고 한국의 항구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세관 서류에는 시멘트, 철근, 배관 자재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 상자 안에는 핵무기의 심장이 될 부품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원철 경제수석의 진술에 따르면 프랑스와의 계약 파기와 관련 없이 재처리 기술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핵심 기자재들을 밀반입하는 데 성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피커링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 미국의 자랑스러운 정보망은 완벽한 장님이 되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핵개발이 88% 진척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 놓자는 목표는 사실상 달성된 상태였는데요. 저도 등골이 성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개 기업인이 세계 최강 대국들의 눈을 속이다니요. 그런데 서류철의 마지막 장은 비극으로 끝나 있었어요.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시작됐어요.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직접 나섰는데요.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팔려던 프랑스에 압력을 가해 계약을 취소시켰습니다. 미 안보 담당 차관보까지 직접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왔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파기하겠다는 수준의 압박이었는데요.
한국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경고했습니다. 한미 관계를 손상시키는 가장 유일한 요소가 바로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이요. 그리고 어느 가을밤 번개 프로젝트는 주인을 잃었어요. 공식적으로 영원히 폐기됐다는 보고서가 문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덮으려 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피커링의 차가운 손이 제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어요. 분석관, 당신은 정말로 저 독한 한국인들이 모든 것을 순순히 포기하고 꼬리를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시오? 그의 눈빛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기묘하게 번쩍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불태워 없앨 수 있는 서류나 부셔버릴 수 있는 연구소가 아닙니다. 한번 스스로 일어서겠다고 맹세한 과학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지식, 그리고 다시는 강대국에게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한 그 지독한 집념이에요. 피커링이 금고 안쪽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제 가슴팍에 밀어냈습니다. 폐기 선언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작성된 파편화된 감시 보고서들이었는데요. 그들은 프로젝트를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땅속으로 가장 평화롭고 일상적인 모습을 하고 숨어들었을 뿐이에요. 피커링이 건넨 서류 뭉치를 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폐기 선언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작성된 파편화된 감시 보고서들이었는데요. CIA 요원들이 한반도를 들여다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보고했지만 매번 묵살됐던 기록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하고 단편적인 조각들이었어요. 하지만 피커린이 수십 년치 파편들을 한 곳에 모아놓자 그제야 소름 끼치는 전체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가 달라져도 멈추지 않았어요. 낮에는 민수용 기술을 연구하는 평범한 과학자로 살던 사람들이 밤이 되면 이름 없는 지하 벙커에 모여들었는데요. 선배가 은퇴하면 후배가 그 자리를 물려받고 그 후배가 늙으면 또 다음 세대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4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3세대에 걸쳐 보이지 않는 릴레이가 조용히 이어져 온 겁니다. 저는 서류를 읽으면서 손끝이 떨렸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전화가 왔어요. 펜타곤 위성 지형 분석팀이었는데요. 메이첼, 방금 보고서가 올라왔어. 당장 와봐야 해. 브리핑룸이었습니다. 화면에 3차원 지형도가 펼쳐졌는데요. 분석관 콜린 마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한반도의 지형 변화를 우주에서 내려다본 지질 분석의 전문가였는데요. 마샬, 무슨 일이야? 마샬이 굳은 얼굴로 태블릿을 열어 3차원 지형도를 띄웠습니다. 레이첼, 몇 년 전부터 펜타곤에 수차례 보고서를 올렸는데 매번 한국군의 통상적인 방어진지 공사라며 묵살당했던 데이터가 있어. 광학 위성이나 열 화상 카메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오직 중력 이상 탐지기로만 잡히는 거대한 공간이야. 화면 속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강원도 철원의 험준한 산악지대였어요. 이 붉게 표시된 영역을 봐. 이 지역 지하 깊은 곳에 중력값이 주변 화강암 지대와 비교해 턱없이 낮게 측정되고 있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야. 저는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얼마나 큰 거야, 마샬? 마샬이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계산이 맞다면 지하 200m 아래에 최소한 축구장 쉰개 크기의 거대한 빈 공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서울의 가장 큰 지하철 환승역들을 전부 합친 것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지하 200m였습니다. 축구장 50개 크기였는데요. 그런데 우리 위성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거대한 공사를 우리 정찰위성 몰래 진행할 수 있었지? 발파 소음과 굴착 석더미의 양만 해도 산 하나를 이룰 텐데. 마샬이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이 지역을 거대한 지뢰 제거 작전 구역으로 완전히 통제했어. 지상에서는 수백 톤의 흙을 뒤집어 엎으며 매일같이 대규모 폭파 작업을 벌였고 지하 200m 아래에서 화강암을 폭파하는 엄청난 진동과 소음을
지상에서 터지는 지뢰 폭발음으로 완벽하게 위장하고 은폐한 거야. 그리고 굴착한 암석들은 마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대규모 고속도로 공사 현장으로 조용히 빼돌렸어. 완벽한 위장 전술이었던 거야. 완벽했습니다. 지뢰 제거라는 명분, 매일 터지는 폭발음이라는 소음 위장, 고속도로 공사라는 석더미 처리 통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맞물린 작전이었는데요. 우리 미국 정보망이 수십 년 동안 들여다보고도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저는 마샬에게 물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마샬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중력 이상 탐지기로는 빈 공간의 크기와 형태만 알 수 있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직접 가봐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좌표를 들고 곧바로 출발하려는 순간이었는데요. 전화가 또 왔습니다. 펜타곤 지하 분석실이었는데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굳어 있었습니다. 레이첼, 방금 극비 보고서가 하나 더 올라왔어. 한국 원전 데이터야. 네가 꼭 봐야 해. 저는 멈칫했습니다. 원전이요? 맞아.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나 있는지 알아? 24개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국이었는데요. 보고서 내용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 보고서였는데요. 허용 오차 범위 내 수치라고 표시된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차들이 한 방향으로만 지속적으로 쏠리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허용 오차 범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측정 장비의 한계, 통계적 불확실성,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 미세한 빈틈이었는데요. 1%도 안 되는 그 오차의 틈새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주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오차 범위 내 숫자로 찍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수치들을 10년치 전부 더하면 매년 핵탄두 수발분의 핵물질이 합법적인 오차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지하로 사라졌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몸을 기댔습니다. 지하 200m의 축구장 50개짜리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10년치 사라진 핵물질이었는데요. 2개의 퍼즐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뉴욕 맨해튼이었습니다. 유엔 본부 지하 2층이었는데요. 무선 통신이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이었습니다. 방탄 유리 너머로 무장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는데요. 주요국 수뇌부만 입장할 수 있는 비공개 긴급 회의실이었습니다. 자리마다 놓인 명패 위로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쏟아져지고 있었어요. 200명이 넘는 각국 수뇌부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미국 대표단 분석관 자격으로 배석했는데요.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이었어요. 미국 국방부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지하 200m 화강암 요새, 원전 허용 오차 데이터, 현무 5 수백 기 실전 배치, 세 가지를 종합한 결론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사실상의 핵 억지 능력을 독자적으로 완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프랑스 핵전략연구소장 장영 드발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럽 안보의 거물이었는데요. 서구 엘리트 특유의 지독한 오만함이 온몸에서 풍기는 인물이었어요. 감정적이고 미성숙한 국가가 절대 무기를 쥐면 세계 질서는 끝장납니다. 통제불능의 중진국이 그런 무기를 보유하면 지역 질서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런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성숙함은 여전히 우리 서구 사회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수석연구원 앤서니 칼라일이 마이크를 넘겨받아 거들었어요. 동의합니다. 절대적인 억지력은 오직 검증된 강대국들만의 전유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한 목줄을 쥐고 있어야 해요.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서구 엘리트들의 전형적인 우월감이었어요. 한국을 영원히 이류 국가로 취급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한국의 폭발적인 방산 수출 실적에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평화라는 명목으로 훈계를 늘어놓는 위선이 역겨웠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맨 뒷줄에서 바위처럼 묵직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던 누군가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센 머리카락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는데요. 독일 연방정보국의 수장 클라우스 베버 국장이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수십 년간 지하 세계의 어둠을 주무른 정보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를 넘겨받은 베버 국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여기 편안하게 앉아 세상을 마음대로 재단하시는 서방의 전략가 여러분, 저는 오늘 당신들의 그 오만하고 낡아빠진 세계관에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드발 소장이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어요.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베버 국장님? 베버 국장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회의장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생존 본능을 완전히 오판한 겁니다. 아니, 건방진 우리 모두가 그들의 피 속에 무섭게 흐르는 생존 본능을 철저히 오판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영국 MI6, 그리고 우리 연방정보국 요원들이 세 곳에서 완전히 독립된 소스를 통해 교차 검증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지하 요새 안에는 탄도 중량 8톤짜리 현무 5 수십 기가 수직 발사 대기 상태로 배치돼 있습니다. 미국 대표단에 앉아있던 국방부 정책관보 로널드 맥브라이드가 벌겋게 물들이며 벌떡 일어났어요. 터무니없는 소리 마시오. 한국은 우리의 가장 굳건한 동맹이자 핵 비확산 조약 회원국이오. 베버 국장이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터무니없다고요? 제발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차관보. 최근 우리 요원이 서울에서 한국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인사를 은밀히 접선했어요. 그가 무심코 뱉은 말이 있습니다. 베버 국장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그 침묵을 기다렸는데요. 이제 우리는 미국의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진짜 파멸의 힘을 갖췄습니다. 회의장은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까까지 한국을 깔보며 훈계를 늘어놓던 전문가들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공포가 번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대표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손을 떨며 말했어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일본도 당장 독자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베버 국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게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이 방아쇠를 당기면 일본도 대만도 무조건 따라가요. 동아시아 전체가 핵 군비 경쟁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내내 침묵을 지키던 중국 대표조차 식은땀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국가안전부도 최근 비슷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국이 꽤 오래전부터 괴물 같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요.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독일, 일본, 중국까지 이미 한국의 이상 징후를 모두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였어요. 저는 베버 국장을 따로 찾아갔습니다. 유엔 건물 옥상이었는데요. 맨하테튼의 차가운 밤바람이 매섭게 옷깃을 파고드는 곳에서 그가 낮게 속삭였어요. 당신들 미국인은 한국인들의 피 속에 흐르는 한이라는 감정을 너무 우습게 봤어요. 두 번 다시는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무력하게 짓밟히지 않겠다는 그 지독한 의지가 그들을 여기까지 이끈 겁니다.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이 너무나 잔인한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비공개 채널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처는 펜타곤이었는데요.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유엔 비공개 회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압박받는 쪽이 먼저 테이블에 나온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미 뭔가를 준비해뒀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한국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표정이 담담했는데요. 아무런 긴장감도 없었어요. 저는 그 담담함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흥분하는 나라는 아직 불안한 겁니다. 하지만 담담한 나라는 이미 다 됐다는 뜻이었어요. 안보실장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태블릿 하나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강원도 철원 산악지대였어요. 위성사진이었는데요. 우리 미국이 가진 위성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직접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국 군사 정찰 위성이었는데요.
이미 5기가 운용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들여다보는 동안 한국도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안보실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는지를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강원도 산악지대 곳곳이었는데요. 봉우리처럼 미장된 구조물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숲과 바위에 완벽하게 덮여 있어서 위성에도 잡히지 않던 것들이었는데요. 그 구조물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강철 해치였습니다. 그리고 솟아올랐어요. 수직 발사관이었는데요. 지하 200m 요새에서 직접 솟아오르는 구조였습니다. 1기, 2기, 3기 연속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현무호였습니다. 탄두 중량 8톤에서 9톤이었어요. 재래식 미사일 세계 최대였는데요. 전체 길이 15m에서 20m, 직경 1.6m, 총 중량 36톤이었습니다. 현무호는 80%가 중금속 탄두로 이루어져 충격파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됐는데요. 한반도 대부분이 화강암 지형이기에 압력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분석이었어요. 지하 갱도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내부 인원이 충격파로 전원 사망한다는 거였는데요. 그것도 수백 기였습니다. 맥브라이드 차관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는데요. 저것이 전부 실전 배치된 물량입니까? 안보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야전부대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수백 기 작전 배치 완료가 목표예요. 저는 그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고위력 미사일 15기에서 20기가 동시에 떨어지면 핵무기 이상의 위력이 나온다는 전문가 분석이었는데요. 수백 기였어요. 핵무기 수십 발에 맞먹는 재래식 타격 능력이었습니다. 핵 없이도 핵과 맞붙을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이었는데요. 안보실장이 다음 화면을 켰어요. 이번에는 동해바다였습니다. 검푸른 파도 아래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는데요. 잠수함이었습니다. 암무함이었어요. 3,000톤급 잠수함이었는데요. 수직 발사관 6개에서 현무 SLBM이 솟아올랐어요. 바닷속에서 솟아올라 하늘로 치솟는데요. 불기둥이 밤바다를 환하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SLBM이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었는데요. 바닷속 어딘가에서 은밀하게 떠다니다가 불쑥 세계 최대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요. 격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른다는 공포 그 자체가 억지력이었어요. 드발 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을 제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보실장이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는데요. 한국이 공급하는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가 끊기면 미국 실리콘밸리가 한 달 안에 멈춥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AI 반도체 HBM 시장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 요새는 제재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6개월 이상 작동해요.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칼라일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력으로 막는다면요? 안보실장이 이번에는 웃지 않았어요. 차갑게 답했습니다. 지하 200m 화강암 요새를 미국의 벙커버스터로 완전히 무력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닷속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것이 한국이 45년 동안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공격력도 있었어요. 방어력도 있었는데요. 생존 능력도 완성됐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억지력이었는데요. 강대국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완성된 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17년 경력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는데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경외감이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사방이 적대국으로 둘러싸인 나라가 세계가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워싱턴 DC였습니다. 펜타곤 지하 극비 회의실이었어요. 탱크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요. 굳게 닫힌 강철 문이 묵직하게 열렸습니다. 원목으로 된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미 합중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수뇌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국방장관 리처드 노턴이었습니다. CIA 국장 패트릭 홀로웨이였는데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실비아 포드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제가 UN 비공개 회의에서 베버 국장의 폭탄 선언을 처음 들었을 때처럼 불길한 예감에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장관님,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난 수개월간 추적한 대한민국의 극비 프로젝트 최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독일 정보기관 수장의 UN 폭탄 선언은 과장된 소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현실이었습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펼쳐졌습니다. CIA 지하 문서구에서 찾아낸 번개 프로젝트 문건이었어요. 강원도 철원 지하 200m 화강암 요새 중력 데이터였는데요. 현무 5 수백 기 실전 배치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훈 공장 연간 70발 생산 라인 데이터였는데요. 암무암 수직 발사관 SLBM 발사 영상이었어요. 쉼없이 쏟아냈습니다. 탱크 안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노턴 장관이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뇌이첼 분석관,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우리 미국 정부의 눈을 완전히 속이고 독자적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방적인 철수 위협과 강대국들의 오만한 통제 속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스스로 살아남을 힘이 없으면 언제든 체스판의 말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잔인한 진실이었는데요. 국가 전체를 거대한 유장막으로 삼고 45년 동안 3세대에 걸쳐 이 날카로운 이빨을 숨겨왔습니다. CIA 국장 홀로웨이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거칠게 내리쳤어요. 이건 우리 동맹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세계 질서에 대한 도발입니다. 당장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달러 결제망을 차단하고 항공과 해상 물류를 틀어막으면 아무리 한국이라도 6달 안에 두 손 들고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묵묵히 데이터를 들여다보던 국가안보 보좌관 푸드가 차갑게 반박했어요. 홀로웨이 국장,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포드가 노트북 화면을 테이블 쪽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한국을 제재하면 그들이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IT 공급망이 먼저 완벽하게 붕괴돼요. 숫자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AI 반도체에 탑재되는 HBM 시장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 엔비디아 물량 배분에서 SK 하이닉스 점유율이 70%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끊기면 실리콘밸리가 한 달 안에 멈추고 월스트리트가 무너진다는 분석이었어요. 포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철원의 지하 요새처럼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거대한 시스템까지 구축해 두었어요. 제재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궁지에 몰린 그들이 반서방 진영과 손잡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뿐이에요. 홀로웨이가 다시 치고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군사작전 통전 아래 있던 동맹국이 이렇게 되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보자는 겁니까? 동맹국을 징벌하자니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가만히 두자니 미국의 패권과 위신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수십 년의 인구 끝에 미국에게 안겨준 가장 완벽하고도 지독한 외통수였어요. 기나긴 침묵을 깬 것은 노턴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창백하고 굳은 얼굴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만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고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 품 안에서 스스로 호랑이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노턴 장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레이첼 분석관, 당신의 보고서를 오늘 밤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직접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전면 수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내렸는데요. 오늘부로 펜타곤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보호를 받는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와 완벽하게 대등한 군사 동맹이자 스스로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준핵 보유국으로 극비리에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테이블에 마주 앉아 협상해야 합니다. 세계 최강국 미 합중국의 수뇌부가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만들어낸 끈질긴 생존의 집념 앞에 완전히 백기를 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탱크를 걸어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워싱턴의 어두운 밤하늘 위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낸 대한민국의 거대하고 눈부신 비상이
겹쳐 보였습니다. 워싱턴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에 어둠이 깔렸어요. 14시간 비행이었는데요. 눈을 붙이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피커링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불태워 없앨 수 있는 서류나 부셔버릴 수 있는 연구소가 아닙니다. 한번 스스로 일어서겠다고 맹세한 과학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지식, 그리고 다시는 강대국에게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한 그 지독한 집념이에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은 수천만 개의 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불과 70여 년 전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던 폐허의 땅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거대하고 눈부신 도시의 발 아주 깊숙한 곳에는 우리 미국 정보기관이 상상조차 못한 것들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맹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으로 차를 몰았어요. 부대에서 차로 20분쯤 떨어진 구도심이었는데요. 외진 골목 끝에 낡은 간판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허름한 찻집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짙은 쌍화차 냄새와 오래된 가죽 소파의 묵은 향이 코끝을 찔렀어요. 가장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노신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요. 낡았지만 단정하게 달인 회색 정장을 입고 돋보기 너머로 접힌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도 눈길조차 주지 않을 평범하고 인자한 할아버지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수석연구원을 지내고 은퇴한 윤태섭 박사였습니다. 한국의 모든 비밀무기 체계가 이 사람의 머리와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전설적인 과학자였는데요. 올해 78이었어요. 박사님, 먼 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 박사가 신문을 접으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자마자 물었어요. 박사님, 어떻게 45년 동안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예산이 끊기고 동료들이 해직당해도 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윤 박사가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분석관님, 우리 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서울은 잿더미였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던 시절이었는데요. 그 시절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요. 책이 없었어요. 교과서를 살 돈이 없었는데요. 그 청년이 남의 교과서를 빌려서 밤새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윤 박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청년이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ADD 초창기 멤버였는데요. 처음 연구소에 들어왔을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건 돈 때문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두 번 다시 무릎 꿇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 45년 동안 머릿속에서 떠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박사가 계속했어요. 해직당한 날이 기억납니다. 미국의 압박 때문이었는데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동료들과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포기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누가 빼앗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대전 어느 작은 카페에서 만나서 밤새 토론했어요. 예산도 없고 실험실도 없고 직함도 없었는데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그가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요. 젊은 청년들이 작은 연구실에 모여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는데요. 그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씩 짚었어요. 이 친구는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친구는 교통사고로 갔고요. 이 친구는 지금도 연락이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시작한 걸 다음 세대가 이어받았어요.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어받았고요. 45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는데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밤마다 지하 벙커로 내려가 손에 맞지 않는 분야를 공부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금까지 국방연구 개발에 25조 원을 투자해 297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는데요.
그 숫자 뒤에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현무호가 나왔어요. 그 집념이 지하 200m 화강암 요새를 만들었는데요. 그 의지가 세계 최강국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겁니다. 분석관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윤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단단했는데요. 대한민국은 누군가 지켜줘서 살아남은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남기로 결심한 나라예요. 그 결심이 45년 동안 단 하루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늘의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17년 경력의 분석관으로서 저는 수많은 나라를 분석해 왔어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나라도 봤고, 강대국에 굴복한 나라도 봤는데요. 핵을 가진 나라도 봤고, 핵 앞에 무릎 꿇은 나라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압박받을수록 더 깊이 땅속으로 내려가고, 무시당할수록 더 무서운 걸 만들어내는 나라. 찻집을 나왔습니다. 서울 밤하늘이었는데요. 별이 보였어요. 처음 이 추적을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선 것뿐이었는데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의 동정도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피와 땀과 집념만으로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가 밤을 새우고 있을 겁니다.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그저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하나의 마음으로요. 독일 정보기관 수장 베버국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미국이 한국의 생존 본능을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폐허의 땅에서 이름 없는 과학자들이 밤마다 지하 벙커로 내려가 묵묵히 바톤을 이어받은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어요. 두 번 다시는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짓밟히지 않겠다는 한 민족의 지독하고도 위대한 집념이었는데요. 세계 최강국이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 협상해야 한다고요. 조용히. 그러나 끝내 스스로 일어선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밤마다 지하 벙커로 내려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예산이 끊기고 동료가 떠나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손끝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마침내 인정했어요.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 협상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폐허의 땅에서 45년의 침묵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오늘만큼은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45년 단 3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글 한마디가 이름 없이 싸워온 사람들에게 보내는 가장 뜨거운 박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패밀리 유튜브였습니다.